이른바 홀령이 찍혀 나온다고 하는 심령 사진. 아마도 한 번쯤은 이 심령 사진이라고 불리는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현상을 해놓고 보니 뜻밖의 얼굴이나 사물이 찍혀 있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은 혹시 그 정체가 홀령이나 또는 영의 세계에 속하는 그 무엇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곤 합니다. 실제로 영의 존재를 연구한다는 심령학자들은 심령 사진을 영의 세계가 현실 세계로 보낸 통신문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심령 사진에 대한 논란이 처음 생겨난 것은 지난 1861년, 그 후 1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심령 사진은 우리의 주위를 떠돌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실체가 보이지 않는 존재, 이 미지의 세계를 사진에 담는다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부터 이 세 장의 사진을 중심으로 심령 사진의 실체에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 사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곳은 아산. 제보를 한 사람은 아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평범한 회사원 황지선 씨였습니다. 사실 저희는 다 해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얀 얼굴에 좀 이렇게 삼각형인 얼굴에 눈하고 입 있는 데가 까맣게 뚫어져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혹시 심령 사진이 아닐까 궁금했다는 사진은 그녀의 언니가 찍었다는 중학교 졸업 앨범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학생 뒤에 자리 잡은 해골 모양의 형상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 찍힌 애들이랑 그날 여기 현장에서 단체 사진 찍었던 거랑 그리고 여기 이거 찍었던 거랑 다 얼굴하고 이름을 다 맞춰봤거든요. 명수를 세어봤는데 만약에 이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한 명이 더 많거든요. 당시 같은 졸업반이었던 정우경 씨 또한 그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형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작진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먼저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 앨범 어딨어? 아까 보던 거? 워낙에 논란이 됐던 일이라 교사들도 10년 전 졸업 앨범 사건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애들은 안 오죠. 다른 애들은 이제 미리 가서 자기.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진사 아저씨가 그날 하루에 다 찍어야 되니까 요 자리에서 니네 좋은 포즈로 니네 장소 정리. 어디에서 12명의 학생들이 짝을 지어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군가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누가 올 수는 없다. 그 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더라고, 조그맣게. 그래서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우리는 뭐 그냥 대수롭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애들 사이에는 막 퍼졌던 것 같아, 그 얘기가. 그 사건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업사진에 유령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졸업사진을 찍는 곳은 매년 똑같은 장소. 유독 92년 졸업 앨범에만 문제가 있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몇 해 전 죽었다는 여학생의 이야기가 유령 소동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누가 죽긴 죽었는데 그 해는 아니고 그 훨씬 전인가 봐요. 아, 전에 학생은 전에. 이학 학생이 죽은 학생이 있었다. 혹시 다른 앨범에도 비슷한 얼굴이 나타나 있지 않을까? 그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작진은 당시 학생들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다른 앨범에는 물론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오히려 눈에 들어온 것은 92년 앨범 중 그 사진이 있던 페이지였습니다. 그 부분이 잘라갔어. 저 도서실에 두 권을 비치했었는데 똑같은 부위가 이쪽에서 찍은 거였구나. 누가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졸업사진이 나온 이후 학생들은 오랫동안 불길한 예감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앨범이 나온 지 10년. 10년이 지난 지금도 의문으로 남아있는 졸업사진. 이 사진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진을 찍을 당시 그 자리에 뭔가 끼어들지 않았다면 아마도 사진사의 실수는 아니었을까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의 사진사가 경영하고 있다는 사진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사진관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 근처 서점 주인을 통해서 근근히 사진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92년도 정도에 91년도에서 2년도 사이에 하시던 분은 아이고 그러면 돌아가셨지. 아 그분 돌아가셨다고요? 네. 갑자기 갑자기 심장마비. 심장마비를.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진사. 갑작스런 죽음도 죽음이지만 제작진은 사실 확인 과정에서 좀 더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앨범 사진 찍으러 온다고 했는데 안 와. 그래서 전화를 했죠. 왜 안 오느냐고. 지금 출발한다고. 그랬는데도 안 와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더니 차에서 운전대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에 기다리다가 아닌 채로 운전대 잘못 쳐주었어요 그게 몇 년도죠? 그게 내가 교감되고 나서니까 94년도 거야. 아마 5월달쯤 될 거야. 그럼 이게 92년도에 앨범에 찍혔으니까 2년 후에 2년 후네. 그렇다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사진 속에 담긴 정체불명의 형상을 보면서 2년 전 죽었다는 한 학생을 떠올렸습니다. 학생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진 적이 없었고 죽음에 대한 의혹은 죽은 이의 혼령이 담긴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뒤 그때 사진사마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것도 졸업 사진을 찍기 위해 학교를 오던 중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말입니다. 앨범 제작 시점을 중심으로 각 2년 전후로 일어난 두 사람의 죽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 정황이 이렇다면 아마 그 누구라도 사진에 나타난 알 수 없는 얼굴에 한 번쯤은 의문을 품게 되지 않을까요? 도대체 사진 속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제작진은 일단 대학의 첨단 영상 연구소에서 사진에 나타난 얼굴을 좀 더 확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 얼굴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지금 뭐 눈, 코, 입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사람 동료 얼굴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게 이 뒤에 있는 얼굴 형태가 이제 앞에 사람보다 훨씬 크기가 작고요. 그죠? 얼굴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 나무 정도의 거리 뒤에 있거나 이런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또 제가 일단 보기에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면 이 해답을 푸는 열쇠가 혹시 현장에 있지는 않을까? 제작진은 사진을 찍었다는 아산 현충사에서 해답을 얻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참한 심령 연구가 김세환 씨가 뜻밖의 얘기를 건넸습니다. 저쪽에 영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 이제 영혼들이 몇 사람. 평소 심령이 사진에 찍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한 김세환 씨. 나라의 큰 사당인데 그래서 그런지 참 많이 있어요. 아 여기 사람 얼굴 하나 있네. 예. 사람 얼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견눈질하고 있는. 여자네요. 여자고. 그럼 이게 지금 심령 사진이 맞다는 건가요? 심령 사진에 들어가죠. 그리고 나이가 뭐 동년배, 처녀. 처녀라 하는 걸. 여자 혼령이고. 처녀래, 처녀. 여기 있잖아. 여기 서 있잖아. 어디? 여기 좀 서 있어요. 손 끝에 말입니다. 여기 이렇게 조그만한 몸집으로. 저 봐요. 지금 새도 날아가잖아요. 놀래가지고. 사진의 얼굴이 바로 이곳에 있는 영의 실체라고 말하는 김세환 씨. 그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체의 움직임이 있어요. 이 기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계측기나 무슨 사진기나 뭘로도 잡아내지 못해요, 보통은. 근데 이게 보통 이 전문가들은 이제 아스트랄체라고 부르는데 이게 신체 속에 포함되어 있다가 영혼이 움직일 때, 혼이 움직일 때, 그럴 때 많이 이것이 이동을 하거나 움직이게 되면서 힘을 내면서 발산을 합니다. 그것이 사진에
에너지가 파동이 일어나면서 찍히는 수가 있어요. 그때 찍힌 그 형태를 가리켜서 이제 유령 사진이라고 그러죠. 그의 주장에 의하면 영매나 또는 영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사진을 찍을 경우 사진에 홀령이 찍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홀령이 사진에 찍혀 나온다.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가 확신을 가지는 이유는 홀령이 일종의 에너지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사진에 찍히는 경우는 바로 그 에너지가 발산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순간적으로 발산하는 에너지가 파동을 일으키고 그 파동이 때로는 빛으로 또 때로는 특정한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사진에 나타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일반적인 사진이라는 게 사람 눈이 보는 형태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게 사진으로 만약에 저희가 어떠한 테크닉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안 보여주려고 그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지워버렸잖아요. 그 위에 있는 그 잉크를 투과시켜버렸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 밑에 있는 글씨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웠는데.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진인데 얘는 여기 사람 눈엔 전혀 안 보이는 이러한 무수한 자국들이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사람 필 수도 있고 뭐 동물 필 수도 있고 어떤 용액일 수도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사람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눈은 가시광선만 보는 거지만 사진은 비가시광선 영역을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외선이나 자외선은 사람 눈에는 그게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고. 현대의 사진 기술은 일반적으로 짐작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총알을 쏘았을 때 공기의 변화는 물론 공기를 분사할 때도 그 주위 기체의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눈과 카메라의 렌즈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의 눈은 선택적 주의 집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정한 대상에만 눈길을 주고 저거다 해가지고 셔터를 딱 눌렀는데 나중에 사진으로 보니까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프레임에. 근데 그런 경우에 이게 언제 여기 있었지? 라고 느낄 정도로 육안은 내가 주의 집중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그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대상들을 그냥 아주 중립적으로, 기계적으로 담는 것이기 때문에 미처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죠.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데 이 사진에는 나타난다. 언뜻 듣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일 겁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심령 사진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눈과 이 카메라 렌즈, 그 둘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시야가 가시광선 내에 있는 사물이라면 카메라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사진으로는 찍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사진이 감지하는 빛의 영역이 눈의 영역보다 넓다고 해도 단지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진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모두 다 담아낸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른바 심령 사진으로 의심되는 사진들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우리는 바로 사진의 속성, 그 자체에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70년대 한창 심령 사진의 열풍이 일었던 일본. 제작진은 사진의 원리로 이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고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일본의 심령 사진 분석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사진을 전공한 다에스케 씨는 18년 동안 전 세계 1만여 장의 심령 사진을 분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식으로 이 사진을 해석할까요? もうこれは完全に木の葉っぱの抜けたところのそこにたまたま葉っぱがこのように来てたら顔に見えますよね。葉っぱがこの辺とこの辺なんかに来てますよね。でこの辺に口のようにこう来ていればこれ顔に見えるだけですね。だから全然葉っぱと葉っぱの抜けたところに 그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나무들 사이의 빈 공간, 그 위에 다른 나무의 가지와 나뭇잎이 각각 눈과 입 모양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これは一番多いパターンです。それ以外に何もないです。人の顔では絶対ないです。はい。 그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심령 사진이라 주장하는 많은 사진들이 어떤 특정한 사물을 사람의 형상으로 오인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폭포 위에 바위, 바위 위에 포말. 그 모양새가 끊임없이 변하는 사물을 찍었을 때에는 특히 더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필름 회사 측의 견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이미지하고 이 이미지하고 전혀 이렇게 놓으면 있을 수 있다. 해골이라면 지금 이 코의 형태가 함몰이 돼서 되던가 여기 입 부분이 완전 뼈의 형태는 아니로 그러니까 만약에 살이 붙은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럼 요거 부는 뼈고 요거는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가정이 생기죠. 해골도 완전한 형태의 해골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예. 요렇게 입이 벌려진 해골은 있을 수가 없죠. 근육이 없기 때문에. 요 이미지만 따다가 지금 붙인 경우 그러니까 완전하게 혹시나 싶어 해골을 나뭇잎으로 가정하고 다른 나뭇잎에 붙여봤습니다. 결과는 다른 나뭇잎과 비슷한 모양이었습니다. 필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흑백 필름에서 보여지는 그런 풍부한 농도라든지 이런 걸 확실하게 담아낼 수는 없고 검고 하얗고의 그 밝은 차 정도만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재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만약 칼라 사진이라고 그러면 확연하게 해골이 아닌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문제를 푸는 열쇠는 바로 이 사진이 흑백 사진이라는 사실입니다. 흑백 필름은 모든 사물을 대략 5가지 정도의 흑백으로 구분하고 그러다 보니 비슷한 채도의 색상을 모두 한 가지로 표현합니다. 졸업 사진이 컬러 사진이었다면 애초에 해골 형상에 대한 시시비비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세부 정보들이 많다 하면은 그 이제 분명한 얼굴과 그렇지 않은 얼굴들을 구분해내기가 쉽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 그림에서 마찬가지로 블랙 앤 화이트로만 이루어진 세부 정보들이 사라진 단순화된 로우 프리퀀시 정보들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그 안에서 형태를 찾아낸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자유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배경과 전경을 구분해내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전경, 그러니까 주된 그림은 대개 이 정도 달마시안 그림 정도인데요. 이 안에서도 이 많은 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굴을 찾아낼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눈 2개, 코, 입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 실제 얼굴 자극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그 모호한 자극 속에서 찾아내는 것은 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뇌를 거쳐 사물을 인지합니다. 그 과정에서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착시란 길이, 크기, 각도, 방향 또는 그것들의 관계에 따라 어떤 물체를 현저하게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 그림처럼 전체를 보면 하나의 꽃병인데 부분적으로 보면 사람의 형상으로 잘못 보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사람은 낯선 사물을 접했을 때 제일 먼저 그것을 사람으로 인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습성은 엄마의 얼굴을 기억해야 생존할 수 있는 유아기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졸업 앨범의 사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졸업 앨범에 나타난 알 수 없는 그림은 나뭇잎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혹시나 싶어 해골 모양과 가장 비슷한 나뭇잎을 떼어 다른 가지에 붙여봤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 졸업 앨범에서 봤던 해골의 모양과 비슷한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리하면 나무와 나무 사이의 빈 공간에 나뭇잎과 가지가 걸렸고 그 모습이 착시 현상 때문에 해골의 형상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한 장의 졸업 사진으로 시작된 이 유령 소동은 나뭇잎과 주위의 빈 공간 그리고 빛이 빚어낸 하나의 해프닝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결국 사람은 뭔가 뚜렷하지 않은 형상을 목격했을 때 가장 먼저 사람 또는 신체의 일부를 떠올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원 뒤의 나뭇잎에서 보았던 착시 현상처럼 말입니다. 사람의 눈이 사물을 인지하는 과정과 카메라의 렌즈가 사물을 담아내는 구조 속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렌즈에 포착되는 그대로를 담는 카메라와는 달리 이 뇌를 거치는 사람의 시각은 사실을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심령 사진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을
이러한 착시 현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찍힌 이 사진의 경우 단순한 착시 현상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구체적인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원에서 자영업을 하는 권찬동 씨. 그가 이 사진을 기억하는 건 바로 이 사진에 나타난 여인의 얼굴 때문입니다. 이 사진을 찍은 건 1970년. 그 후로 지금까지 수십 번도 더 이 사진을 봤지만 그는 사진의 주인공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과연 가족들 뒤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는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사진 분석을 맡은 연구소 직원들은 흑과 백이 거꾸로 되어 있는 사진을 먼저 일반의 흑백 사진으로 바꾸는 작업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그 필름에 보면은 네거티브 상태잖아요. 반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면상에서 뒤집어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이 얼굴이 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죠? 이 얼굴만 확대를 해보거나 이러면 이 사람이거든요. 지금 여자잖아요. 여자인데 혹시 그 사진을 확대해 본 결과 희미하게나마 드러나는 얼굴은 70년대 보통의 여자와 스타일이 비슷했습니다. 실존한 인물일 가능성이 짙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거 지금 필름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 상이 왜 그 사진 해보셨다니까 아실 텐데 그 네거티브랑 포지티브 상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사진은 네거티브고 뒤에 있는 여성상이 포지티브로 나온 예, 거예요? 이걸 포지티브로 바꿨더니 뒤에 여자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나와요? 예. 나오는데 머리를 여자가 풀어헤쳐 버렸어요? 예. 이게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친 상이라 혹시 뒤에 누가 계시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생각도 해보고 있거든요. 우리 집이 그래서 그때 그렇게 안 풀렸나? 그 집을 부숴버리고 새로 지어가지고 이제 큰형만 지금 시골에 계십니다만은 그렇게 사니까 덜 하는데 내가 이 우리 가정 문제라서 참 얘기하기 뭐하지만은 그 무렵에 참 애군이 많았었어요. 뭐 안 돼. 실존한 여자의 얼굴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에 사진을 제보한 권찬동 씨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진을 찍을 당시 분명 집안에는 부모님과 큰형과 작은형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자신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사진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일단 여자의 얼굴을 보통의 사진 형태로 변형시켰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힘든 거는요. 이 사진은 그냥 저희가 똑바로 보이는 그냥 사진인데 이 뒤에 거는 반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저희가 말하는 반전은 여러분 필름 보시면 그냥 이렇게 거꾸로 상이 거꾸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 상이 거꾸로 보인다는 게 아니라 이제 밝고 어두운 게 거꾸로 보이잖아요. 저희가 그걸 네거티브라고 하는데 얘는 네거티브고 얘는 이제 포지티브인 게 제일 재밌다는 거죠. 동시에 두 개가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인화지는요 원래 이 포지티브를 위해서 나온 인화지거든요. 네거티브를 인화했을 때 이렇게 제대로 보이게 나온 건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제 그렇게 나오기 힘들죠. 네거티브란 사진을 처음 필름에 담았을 때 어두운 부분은 희게, 밝은 부분은 검게 나오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진으로 완성될 때는 바로 그 필름 상태가 정상적으로 복원되기 마련입니다. 이 사진의 가장 큰 미스테리는 바로 여자의 얼굴이 마치 필름 상태처럼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진 전체를 다시 음화, 즉 네거티브 상태로 복원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여자 옆에 또 다른 형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여인 사진이 당시 분위기랑 좀 맞지 않지 않나. 사진이 어떻게 뭘 찍자고 찍은 포즈였습니까? 그냥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저희가 볼 때는 이 여자 옆에 지금 안겨 있는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 뒤쪽으로도 남자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요? 예. 아이고, 그 되게 불길하네. 혹시 이런 게 심령학적으로 뭐 책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꾸 더 의구심이 생기는 거야. 그 머리 풀었지 뒤에 있을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그런 게 기가 막히는 게. 혹시 그러면 사진을 처음 받으셨을 때부터 모양이 이렇게 나섰나요? 그렇죠.
인화하셔가지고 받아보신 일주일도 날짜랑은 안 됩니다. 찍고 우리 손에 받은 게 일주일도 안 돼. 가족들 이외의 제3의 인물들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왜 네거티브 상태로 찍혀 있을까? 우리는 이 의문을 가지고 필름 연구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제작진은 두 가지 가정을 세우고 실제 이 사진과 비슷한 사진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인화지에다가 인화지에 이미 이제 노광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모르거나 혹은 실수로 해서 다른 사진을 2번 노광을 준 경우. 첫 번째, 정상적인 필름 인화 과정처럼 필름을 확대기에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일정한 빛을 주면 필름의 상이 정확하게 맺히고 그것을 다시 인화해서 사진으로 만듭니다.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혹시 이렇게 하면 한 사진 위에 2개의 필름의 상이 동시에 맺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진은 영덕의 가족 사진처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진 다 정상적인 상이 맺혔을 뿐입니다. 사진하고 미노광된 인화지 위에 겹쳐져 있으면은 그 사진 상태는 포지상이지만 그것이 인화 필름 역할을 해서 미세한 빛에 계속 빛을 받았을 경우에 그 인화지의 반대의 그 상이 맺힐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 과연 예상대로 이 실험에서는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상태의 그림이 동시에 나올 수 있을까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노광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암실의 암전등을 중심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암전등이 너무 오래 비춰진 경우에 사진에 변형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착안을 했습니다. 일단 한 장의 사진을 인화지 위에 올려놓으면 사진이 암전등의 빛을 받아 필름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필름처럼 상이 거꾸로 맺힌다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 정상적인 사진 위에 필름 형태의 사진이 동시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빛을 먹게 되어서 여기 머리에 보이면 머리가 검은색이지만 빛이 투과가 되면 검은색은 하얗게 되고 여기 얼굴 부분이 하얀 부분은 빛이 투과가 돼서 검은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죠. 사진 속에 여자의 얼굴 말고 또 다른 형상이 비친 것은 바로 이 사진에 2개의 사진이 겹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처음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사진기 안의 필름에는 보통 검은색은 희게, 흰색은 검게 나타나게 됩니다. 물체의 실제 음영과는 반대의 상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찍힌 필름에 인화지를 대고 다시 빛을 주면 인화지에는 원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덕 사진의 경우 바로 그 현상과 인화의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작진은 이렇게 심령 사진이라고 불리우는 사진들의 실체를 밝혀가는 과정에서 의외의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찍어봤음직한 게 바로 이 사진인데요. 사진 촬영에서 사진이 완성되는 데까지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령 사진의 존재를 믿든 혹은 믿지 않든 사진에 대한 오인은 지금도 수많은 사진들을 심령 사진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건 또 역으로 사진이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점을 반증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인천에 사는 김용숙 씨. 평범한 가정주부인 그녀가 의문의 사진을 접한 것은 10년 전 복지관에서 사진을 배울 때였습니다. 사진을 배운 지 4개월, 그즈음 선생님이 내준 사진 숙제를 했는데 이상한 사진이 찍혔다는 겁니다. 여기요. 이 사진인가요? 네. 그녀가 찍었다는 사진 속에는 2개의 그림이 함께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중앙에 낯선 남자의 얼굴까지 찍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때 사진을 찍었을 때 주변에 누군가 있지는 않았나요? 아니요, 아무도 없었어요. 가족분들도 안 계셨고. 예. 저 혼자서 연습하려고 찍었던 거예요. 저는 남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내가 그 자리에도 있지도 않았고. 사진을 찍은 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 그리고 TV가 땅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굽히고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화면에 두 그림이 나란히 나올 수 있을까요? このモデルでこのコマーシャルはあるんですか？ドアを半分開けて向こうの光があるか、そうか、電気は消してるつもりなんだけども、何か光を放つ、ショーケースのようなもの、冷蔵庫のようなもので光が放たれるようなショーケースのようなものとか、何かそのような前に、そのようなところの前に人物がいてて、それがテレビの画面に明るく顔されたものがテレビの方に映ってここのカメラに映ってきてるわけですね。だから人が絶対いなかったって言い切るんであればポスターでしょうね。 이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그러나 김용숙 씨의 의견은 다이스케 씨의 얘기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사진상에 뭐 넥타이 입은 남자의 아유, 전혀 아니에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진짜. 그리고 위치도 거기니까 TV에 비칠 수도 없다는 예. 거고. 보세요. 제 키에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포스터 보통 이만잖아요. 따라서 방향을 바꾸어 문제의 원인을 생각해봤습니다. 뭔가 반사가 됐다면 사진의 상태가 그렇게 뚜렷하지 못할 텐데 사진은 아주 선명하게 나온 상태였습니다. 카메라에 어떤 뭐 이상한 게 찍혔다기보다는 반사가 됐거나 아니면은 이 TV 모니터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데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이 화면 자체가 이중으로 찍힌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특히 이 사용하신 이 카메라 기종을 보니까 이거는 그 이중 노출을 우연히 찍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찍고 다시 찍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요 한 카트는 2번 노출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찍는 자세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우연찮게 이것이 이중으로 요 스위치를 눌러서 이중으로 노출을 줄 확률이 있습니다. 백점을 잘 이끌었다. 혹시나 싶어서 김용숙 씨가 촬영하는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엎드려서 촬영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카메라 아래에 필름 정지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목격을 했습니다.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찍었거든요. 그녀가 실수로 버튼을 눌렀을 경우 필름이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한 필름이 분명 2번 촬영됐을 것입니다. 모 가수가 한창 인기 있던 시절이라 특히나 그때 찍었던 CF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은 확실히 생각나요. 도세현 씨가 이렇게 선전했던 거. 근데 제가 앞화면은 기억하는 게 무슨 그 아버지가 이렇게 퇴근하고인가 와서 피곤한 모습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CF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 확인을 위해 먼저 그 광고가 언제 나갔던 어떤 광고인지부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블랙에서 뜨는 장면이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맞지. 이게 맞죠. 사진 중앙에 나왔던 의문의 남자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이 풍부한 사진작가에게 이런 경우가 가능한지를 자문해봤습니다. TV의 화면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정지된 화면을 잡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됐어요. 한 화면에 샷다가 2번 찍혀지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처음에는 그냥 찍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요 부분을 요걸 누르고 여기 레버를 스톱 시켜가지고 놓으면은 한 장면에 한 번 샷다를 더 끊을 수가 있거든요. 제작진은 다시 김용숙 씨가 찍었던 카메라를 이용 한 필름에 2개의 CF를 겹쳐서 찍어봤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의문의 남자는 바로 광고 속의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심령 사진이 아닐까 의심되는 3장의 사진을 분석해봤습니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사진들이 촬영, 현상, 인화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른바 심령 사진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진을 다 조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석한 몇몇 사진은 물론이고 지난 1861년 최초의 심령 사진 논란이 일어난 이래 사진 속에 나타난 심령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한 사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심령 사진을 믿는 사람들은 사진 속의 심령을 심령 그 자체라고 믿습니다. 심령의 존재가 사진에 찍혀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의 믿음은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걸까요? 심령 사진을 찍으러 다닌다는 일본인 히라오 신스키 씨. ちょっと見てみましょう。ちょっと僕もこの辺あんまり詳しくないもんで。何かな。これは違うんかな。それがどこかっていうのは私もまだ確認できてないんで、まあ分かればそれを見たいなっていう気持ちがあるんですけども。あとその一番この山の上のお寺が怖いっていう話がよく聞かれます。 그가 도착한 곳은 오사카 근처의 어느 신사. 원래 사진작가인 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 일부러 짬을 내어 심령의 모습을 찍으러 다닙니다. はい。まあこの辺りが心霊現象とか 心霊写真がよく撮れてしまうっていう場所で有名なところです. 그는 아예 심령이 자주 출몰한다는 장소를 꿰뚫고 있을 정도입니다. 같은 장소라도 날씨가 습하거나 인적이 드문 날은 더욱더 사진을 찍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1시간여 산속을 헤매던 그가 뭔가 이상한 형체를 보고 디지털 카메라에 담습니다. 그러나 사진에 나타난 것은 희미한 동물 모양의 그림. 얼핏 봐서는 형상이 잘 구분되지 않는 흐릿한 모습이었습니다. 제작진의 눈에는 그리 신기할 것도 없는데 그는 자꾸 저 불빛 아래서 어떤 움직임이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는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おそらくいろんな人が興味を持つっていうのは一つは日本の場合怖いもの見たさっていう感覚があるんですよ。ですからわりかし怖いから見てみたい。また心霊スポットっていう言い方される場所もちょっと怖いような場所だから行ってみたいっていうような感覚があって興味のある方が多いようですね。でその部分拡大 신스키 씨의 말대로 이른바 심령 사진을 하나의 오락거리로 생각하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심령 사진을 찍으러 다닌다는 그조차 과연 심령을 찍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 심령 사진이라 알려진 많은 사진들은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조작된 것입니다. 単なる写真ですからいろんな科学的なものとか工学的なものでたまたまそのように写っただけで、全然心配ないです。もう写真でそんなふうに思う必要性全然ない。もうそのまま嫌だったらもう破いて捨ててもいいですし燃やして捨ててもいいですしゴミ箱に丸めて捨てていただいて結構です。霊じゃないです。霊は心で見るもので目で見るもんではないです。 1861년 최초의 심령 사진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윌리엄 마무라의 경우 대부분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령 사진의 역사를 통해서 봐도 심령이 찍힌 사진으로 밝혀진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이른바 심령 사진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다양한 기법을 가진 사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고베 대학의 오사무 교수는 심령 사진이라 불리는 사진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일종의 사회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해질수록 정치권이 부패할수록 심령 사진들이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는다는 얘기에 반증이기도 합니다. あるいは政治的な利用の仕方もあるんですね。つまり
今の政府への政策への批判というものをかわすためにこういうふうなもの、こういう心霊写真というものがたくさん出回って、それでみんなそういうことをあれこれして実際の現実に対する不満だとか批判というものが出てこないっていうそういうこともあったみたいなんですね。 사진이 처음 탄생했던 1839년.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사진이 단지 우리가 보는 사물의 세계를 영원히 간직할 수 있게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사진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사진은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이나 외국의 서적, 잡지 등을 통해서 떠돌고 있는 이른바 심령 사진들은 그 수를 헤아리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심령 사진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사진의 대부분이 조작됐음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속의 얼굴이 심령의 실체임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미스테리한 사진들이 때로는 그들에게 위안을, 또 때로는 현재의 삶에 충격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